세상에는 기막힌 사연이 참 많죠? 오늘도 마음을 두드리는 한 보따리 함께 들어볼까요? 자갈치 시장, 부산의 심장부. 이곳에는 잘 나가는 가게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그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존재가 있다. 바로 조폭들. 그들은 장사 잘 되는 가게만 골라 돈을 뜯어내고 말 안 들으면 칼을 휘두르며 유리창을 박살낸다. 아무도 그들의 손길을 피해갈 수 없었다. 하지만 하룻밤 그들이 실수로 잘못 건드린 가게가 있었다. 그 가게 주인 그는 다르다.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 UDT 출신. 전직 서울 강력계 형사였던 그는 그들이 생각한 장사하는 할아버지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날부터 그들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다. 자갈치 시장을 장악하려던 조폭, 하필 전직 형사 UDT 출신 할아버지를 건드렸다.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냥 늙은 생선장수라 부른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다. 내가 한때 서울 강력계 형사였고 그 전엔 UDT였다. 나는 김도성. 올해 71. 지금은 자갈치 시장 한 구석 낡은 간판 달린 생선구이 식당에서 하루하루 불판을 지키는 노인네다. 가게는 작다. 테이블 넷, 주방 하나, 냉장고 하나. 장사는 많지도 적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삶이 좋았다. 하지만 내 삶이 언제나 조용하진 않았다. 내 젊은 날은 바다에서 시작됐다. 20대 초반 UDT 훈련소에 들어갔다. 숨막히는 수중작전,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PT 체조, 동기 중 절반은 중도 탈락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전은 남해안 모처에서 벌어진 인질구출 작전이었다. 긴장감, 침묵, 그리고 총성. 그날 이후 사람 목숨이 얼마나 가벼운지도 알게 됐다.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게 내 일이란 것도. UDT 전역 후 나는 경찰에 들어갔다. 몸이 말을 듣기 전에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절이었다. 서울 강력계 형사. 하루하루가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지독한 연쇄살인범을 쫓아 일주일을 잠복하다 체포했을 때 어린아이 유괴범에게 한 번만 봐달라며 애거라는 걸 뿌리치고 수갑을 채웠을 때 나는 자부심으로 버텼다. 내가 아니면 누군가 다칠 테니까. 그렇게 30년. 사건 수십 건, 체포 수백 건. 동료 몇은 죽고 나도 몇 번 죽을 뻔했다. 그날도 별거 아닌 사건처럼 보였다. 그깟 칼부림, 그깟 마약 사범. 나는 그런 놈들 수백 번 넘게 상대해왔다. 익숙했지. 그날만큼은 아니었지만 서울 변두리 허름한 여관. 불법 도박장 정보가 떴고 마약이 섞여 있다는 첩보도 있었다. 우린 둘이었다. 나랑 막내 형사 준혁이. 새파란 후배였지만 날 믿고 따랐고 나도 녀석을 제법 아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놈이 있었다. 이빨을 앙다문 채 시카를 들고 있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마약에 취한 눈동자였다. 경고할 틈도 없었다. 칼은 내 가슴을 향해 날아들었고 그 순간 준혁이가 나를 밀쳤다. 순간이었지만 느리게 보였다. 그 칼이 그의 복부를 찢고 피가 뿜어져 나오는 걸 나는 그 자리에서 봤다. 선배 괜찮으세요? 그게 녀석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피범벅이 된 채 그 애를 품에 안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하지만 그날 밤 병원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은 나에게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형사는 정의보다 사람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는데 그날 난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나는 총을 내려놨다. 수첩도 반납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무 말 없이 자갈치로 내려왔다. 물고기는 살이 연하고 불은 솔직하다.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조용히 살고 싶었다. 정말로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다. 조용히 살고 싶었다. 바다 내음 나는 생선 굽고 뜨끈한 국물 퍼주며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 그게 내 두 번째 인생의 전부였다. 적어도 철우파가 내 문을 두드리기 전까진 말이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딱히 특별할 것도 없는 어느 평일 낮, 젊은 애 하나가 카메라 하나 들고 가게 앞에 서 있었다. 패딩에 모자 눌러 쓰고 말도 빠르고 손도 바빴다. 알고 보니 유튜브에서 유명하단 일인 맛집 PD라더라. 숨은 맛집 특집이라며 이 근방 시장 가게들을 돌아다니는 촬영 중이었단다. 처음 그 애가 가게 앞에 서서 카메라를 들고 뭔가 중얼거릴 때 나는 단번에 거절할 마음이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사람들이 떠들썩한 곳이 아니었으니까. 그동안 난 늘 조용한 가게를 고집했다. 말 많고 시끄러운 사람들 한 번만 지나가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밀려오더라.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누군가 나를 찍고 그걸 공개하는 일도 내겐 불편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방송을 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지 않나. 나는 그냥 생선 한 마리 팔고 하루하루를 조용히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가게는 아무도 없었다. 손님이 끊기고 세상은 너무 고요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손에 들려 있을 뿐 내 하루는 이렇게 별 의미 없다고 느껴졌다. 그래도 뭐 계속해봤자 다 똑같은 일상이었다. 어쩌면 나는 조용함만 원하고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하지 않았던 건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 순간 그 PD의 말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다. 하루가 끝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지지 않나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기도 했다. 내 가게는 작은 가게였다. 손님도 별로 없었고 그냥 그런 삶이었다. 그런데 그런 가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을까? 그게 궁금해졌다. 순간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나도 모르게 그냥 간단히 찍고 가요.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쩐지 불안한 마음을 잡을 수 없었다. 촬영한 걸 정말 보고 싶을까? 이게 정말 좋은 결정일까? 그날을 기억한다. 그냥 그 순간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처럼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변화의 바람을 바란 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어떻게 이렇게 크게 변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촬영은 금세 끝났지만 그 영상이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딱 이틀 뒤 내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 젊은 연인들, 가족들, 블로그 사진을 보고 따라온 관광객들까지. 여기 진짜 맛있다더라. 회전율 빨라서 줄 서도 금방이래. 서울에선 이런 생선구이 못 먹어. 가게 안은 하루아침에 전쟁터가 됐다. 내가 손질한 생선이 모자라기 시작했고 반찬은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됐다. 손님이 줄고 조용했던 시절이 이젠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될수록 어딘가 낯선 시선이 느껴졌다. 시장 끝에 담배를 문 남자 셋이 하루 종일 우리 가게를 멍하니 쳐다보는 날이 생겼다. 하얀 패딩, 문신, 껄렁한 웃음. 상인들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 아주머니는 나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배 혹시 그 양반들 가게에 와서 말 건 적 있어요? 아니요. 그럼 조심하세요. 철우파예요. 그 이름 나도 들어본 적 있었다. 시장 상인들 등골 빨아먹는 쓰레기들. 장사 잘 되는 집만 골라. 월세 외에 명목도 없는 돈을 요구하고 안 내면 가게 앞을 막거나 유리창을 깨부수는 놈들. 정확히 말하면 조직이라기보단 지방에서 흘러들어온 폭력배들 모임이었다. 한때 부산항 쪽에서 뒷돈 돌리던 철우라는 놈을 중심으로 시장, 노점, 푸드트럭까지 싹 건드리고 다녔다. 누구도 함부로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이미 당한 사람들이 셀 수 없었고 경찰도 몇 번 수사했지만 증거 불충분이란 말만 반복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놈들이 내 가게에 팔을 들였다. 셋이 들어왔다. 가게 문이 열리자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익숙한 듯 생선을 뒤집었다. 기름 튀는 소리, 연기, 그 너머로 놈들의 신발이 내 가게 바닥을 딛는 소리가 또렷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짐승처럼 음험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깨어났다.
훈련소의 차가운 바닷물, 강력계 사무실의 피냄새, 그리고 후배의 피를 덮었던 내 손바닥. 나는 그걸 절대 잊은 적이 없었다. 다만 묻어뒀을 뿐이다. 이제 그게 다시 꺼내질 시간이 온 모양이었다. 이놈들은 항상 같았다. 조폭들이 찾아오는 방식도 늘 똑같았다. 매일같이 이 시장에 숨어있는 세력들이었다. 다른 가게들은 알았다. 그들의 방식이 어떤지. 잘 되는 가게에만 눈길을 주고 처음엔 의뢰의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서성거린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서성이다가 정확히 그 타이밍에 조용히 다가와서 말을 건다. 내가 매일같이 생선 손질하느라 분주할 때도 그들은 무심히 가게 앞을 지나치듯 서 있다가 늘 같은 시나리오로 다가온다. 내가 짜장면 가게나 해물찜집을 할 때도 아니었고 그냥 생선구이 가게일 뿐이었다. 그렇다고 여기서 돈을 잔뜩 벌어들이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놈들은 늘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눈치를 보았다. 생선구이, 그저 그런 음식인데 말이다. 하지만 조폭들은 항상 그런 법이었다. 장사 잘 되는 가게만 골라 들러붙고 언제나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다. 며칠 뒤 그놈들이 한 놈씩 내 가게에 들어왔다. 처음엔 그냥 대충 인사만 하고 지나갔지만 그날은 좀 달랐다. 그놈 하나가 생선구이 접시를 집어들고 가벼운 미소를 띤 채 내 앞에 앉았다. 다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앉더니 입가에 비웃음을 띠며 말했다. 요즘 장사 잘 되시네요. 사장님, 우리 상권 보호 차원에서 도와드릴게요. 말하는 방식은 뻔했다. 정말 이런 식이었다. 조폭들은 일관되게 처음엔 부드럽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물론 그건 가짜 친절에 불과했지만 내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그놈은 내 눈을 피하지도 않고 계속 말했다. 이쪽 상권에서 누가 장사를 한다면 그건 우리 형님들이 눈여겨보셔야 해요. 그 소리가 들렸지만 난 묵묵히 생선을 뒤집고 있었다. 비록 내 손에서 불이 튀고 고등어가 지글지글 기름에 익어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놈들에게 온전히 쏠리지 않았다. 이런 놈들, 그들의 방식을 너무 잘 알았다. 기름이 튀면서 소리가 크게 났다. 고등어가 불판에서 소리쳐 내게 말하는 듯 했지만 내 귀에 들리는 건 그놈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들이 더 찰랑거린다. 장사는 잘 돼도 보호비는 내야죠. 그건 상식 아닙니까, 사장님? 그 말이 내 가슴을 움켜잡았다. 보호비 바로 그것이었다. 늘 그래왔듯 조폭들은 늘 보호비를 미명으로 요구한다. 시장 상권을 보호하는 명목으로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이든 말이다. 그놈은 내가 생선을 뒤집을 때마다 잠시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간격을 두고 기다렸다. 난 그 시선이 싫어서 의도적으로 더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얼굴엔 작은 미소가 여전히 떠 있었다. 보호비를 내라고 그놈은 이제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지나갔고 난 여전히 묵묵히 생선을 굽고 있었다. 고등어가 익어가고 기름이 점점 더 튀면서도 나는 그놈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놈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그저 내 생선을 먹고 또 먹었다. 그만큼 그놈들이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방식이란 걸 잘 알았다. 이렇게 조폭들의 방식이란 이런 것이었다. 처음엔 아무렇지도 않게 다가오고 끝내 언젠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들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놈들은 몰랐다. 이게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달랐다면 그냥 싸움을 시작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자연스럽게 내 발길이 가게 안으로 이어지려는 순간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시원하게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가게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그 흔적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그때 문득 내 가슴이 쫄깃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졌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불안감이 확 올라왔다. 식당 뒷문엔 빨간 페인트로 X가 그려져 있었다. 손끝에 묻은 그 빨간 페인트는 피비린내를 떠올리게 했다. 다만 이건 피가 아니라 그들만의 경고였다. 이건 내가 말로만 듣던 방식이었다.
언제나 상대방이 경고를 느끼게끔 만들고 그 뒤로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 그런 식으로 점점 더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다. 도마 위에는 담뱃불 자국이 찍혀 있었다. 담뱃불로 도마에 뭘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내 가게를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식으로 경고의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걸 알게 해주었다.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이건 시작이었다. 조폭들이 가게를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그들의 선전포고였다. 내가 물러서면 그만큼 더 큰 대가가 따를 거라는 압박이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몰랐다. 그런 불안감이 내 안을 뒤흔들었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놈이 들어왔다. 그 얼굴만 봐도 진구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그 놈은 철우파의 행동대장이자 시장 내에서 징수 담당이었다. 시장 상인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 놈을 두려워했다. 진구는 강압적인 스타일로 상인들의 돈을 뜯어내는데 뛰어난 놈이었다. 진구는 두리번거리며 가게 안을 돌아보다가 내 앞에 다가와서 손님들 앞에서 나의 앞치마를 잡아 끌며 소리쳤다. 어르신, 돈 좀 내셔야죠. 다들 내는데 왜 혼자 예외야? 그 말은 그냥 한마디로 끝내려던 말이 아니었다. 그놈은 내 앞치마를 잡고 강제로 당기면서 말을 한 것이다. 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놈의 손길은 강하고 무자비했다. 힘이 실린 손길의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누군가 내 앞에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다가오면 가슴이 옥죄어오는 느낌이 든다. 그걸 견딜 수 있겠나? 아무리 내가 형사였다고 해도 이런 식의 위협에 한순간 무너지기 쉽다.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그놈은 손님들 앞에서 큰 소리로 다시 말했다. 그게 상식이라고. 다들 내는데 왜 너만 예외야? 그 말에 식당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손님들은 어쩔 줄 몰라 눈을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진구는 미소를 지으며 내게 말을 계속했다. 사장님, 이건 내가 말해줄게. 상권 보호란 건 이런 거예요. 안 내면 가게가 그냥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놈의 말에서 위협이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안 내면 가게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건 그들이 내 가게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그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런데 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나올 수 없었다. 그 말이 내게 한 번의 압박이자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내 안에서 떠오른 건 경고의 느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였다. 내 안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 잠들어 있던 감각이 다시 깨어났다. 몇 년간은 그런 감각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들의 눈빛, 몸짓, 그리고 이동 패턴이 달랐다. 일반적인 조폭들과는 무언가가 다르다. 이건 그냥 조폭이 아니라 조직이었다. 그때 내 안에 있던 경험이 눈을 떴다. 다시 내 과거가 떠올랐다. 나는 서울에서 수십 년을 강력계 형사로 살았다. 거리에서 범죄자를 쫓고 사건을 해결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순간들, 끝까지 생사람을 놓지 않는 긴박감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 하지만 그때 나는 조직의 배후를 느끼지 못했다. 무엇보다 나는 한 명의 형사로서 그런 일을 겪었지만 이젠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전엔 UDT, 특수작전도 여러 번 뛰었지. 특수부대에서 뛰었던 경험도 있었다. 상황에 따라 몸이 자동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위치와 주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경험이었다. 그때는 그저 전투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이 지금 이 순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이놈들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조직이었다. 그들의 말투, 움직임, 심지어 어떤 순간에 밀고 나오는 압박의 강도가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빠르게, 더 날카롭게 그들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조직은 보통의 방식으로 나를 단순히 협박할 수 없었다. 그저 위협에 그칠 수 없다는 걸 내 몸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들의 형편없는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앞에서 두려움도 숨기지 않았고 그들을 압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방식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알기에 그들을 조금 더 밀어붙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형사로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이 가게에서 살아가고 그들과 다시 싸워야 한다. 하지만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은 여전히 활성화된 상태였다. 내가 누구인지 이놈들은 몰랐다. 내가 누구였는지 그들은 절대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게 바로 내가 살아남은 이유였다. 조직의 본질을 깨달은 순간 내가 쌓아온 경험은 내 몸속에선 이미 작동하고 있었다. 이 순간 나는 형사로서의 능력을 되살려내고 있었다. 서울에서 UDT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내 몸속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다시 그 능력을 한 번 더 쓸 때가 온 것이다. 조직의 패턴, 그들이 나에게 주는 압박의 속도,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기회를 주었다. 내가 살아온 방식, 그것을 다시 깨우는 순간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말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말이 필요 없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눈에 띄지 않게 그들의 모습을 추적하는 것이었으니까. 시장 골목마다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걷는 작업일 뿐이지만 그들의 행동 패턴, 이동 경로, 어떤 방식으로 압박을 주고 위협을 가하는지 기록해야 했다. 내게 필요한 건 증거였다. 무엇보다 진구와 그 조직원들이 언제, 어떻게 돈을 걷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억지로 내세우는지를 알아야 했다. 그들의 구체적인 범죄 행각을 끌어내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 그건 내가 짚어낸 단서였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와 행동 패턴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그들에게서 나오는 작은 것들이 아니었다. 내가 잡으려던 건 그 윗선, 바로 철우파의 보스, 봉태식이었다. 그놈은 부산 전체에 손을 뻗고 있는 놈이었다. 모두가 그의 이름을 듣고선 숨을 죽였다. 불법 도박장, 유흥업소, 갈취, 그 모든 게 그놈 손에 있었다. 그의 권력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컸고 그가 부산의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건 바로 법을 초월한 그 괴물 같은 조직이었다. 그런 놈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이 시장도, 이 동네도, 부산 전체도 결국 그의 손안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조직의 뿌리부터 하나씩 파헤치는 것이었다. 그를 잡기 위해선 봉태식의 범죄 기록을 하나하나 쌓아야 했다. 나는 서울에 있는 후배 형사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한때 내 밑에서 일했던 강력팀 형사였다. 그 당시에는 내가 형사였을 때의 후배였고 그와 함께 여러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다. 지금 그 후배는 서울에서 활동 중인 형사로 법적인 절차와 경찰 내부의 동향을 잘 알고 있었다. 그에게 부산 철우파의 조직을 쥐고 흔들기 위한 방법을 의논했고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에 큰일이 생겼다. 철우파의 보스를 잡아야 한다. 그와의 대화는 그가 내 말의 무게를 알아차렸을 때부터 시작됐다. 그 후배는 서울에서 모든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내가 부산에서 벌이고 있는 작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분석했다. 그의 도움이 절실했다. 우리는 하나하나 조폭의 죄를 모아가기 시작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하나하나씩 쌓여가는 증거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고 봉태식을 덮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였다. 조직의 수뇌부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작업은 시간이 걸렸지만 반드시 그 끝을 볼 수 있었다. 그동안 나는 골목에 설치한 카메라들을 확인하며 그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놓치지 않았다. 어디서 돈을 걷는지, 누가 언제 지시를 내리는지 모든 세부 사항을 체크하고 기록했다. 그들조차 알지 못하는 사이 나는 그들의 모든 흔적을 하나씩 찾아냈다. 카메라 속에서 봉태식의 조직이 어떻게 불법적인 거래를 하며 부산을 지배하는지 점점 더 명확해졌다. 내가 잡으려던 것은 그들의 죄뿐만 아니라 그들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일이었다. 후배 형사와의 협력은 점차 힘을 얻어갔고
우리는 봉태식을 향한 조여오는 그물을 서서히 좁혀갔다. 이건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내가 평범한 생선 장수로 살려는 건 이제 불가능했다. 내 과거는 다시 활성화되었고 나는 그들에게 용서 없는 복수를 다짐하며 준비를 시작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단순히 증거만 모은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그들을 완전히 끌어들여야 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더 이상 발을 빼지 못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덫을 놓기로 했다. 모든 걸 계획적으로 풀어놓기 위해 조금은 과시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가게 앞에 돈을 과시했다. 눈에 띄게 현금을 두고 계산대 위에 놓았다. 누군가 지나가면 그 현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말이다. 이건 말 그대로 유인책이었다. 일부러 그들에게 관심을 주고 유혹을 불러일으켰다. 그 다음은 매출 장부였다. 장부를 일부러 유출되게 만들었다. 처음엔 일부러 살짝 열어놓은 서랍 속에서 장부를 던져두었고 하루가 지나자 조직원들이 이를 알아차리게 만들었다. 마치 내가 장부를 흐트러 놓고 돈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면서 식당 안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도 흘렸다. 김 사장, 요즘 장사가 잘 돼서 현금을 한가득 쌓아두고 있대. 이 말을 의도적으로 흘려보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기 마련이었다. 철우파는 그런 소문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내가 만든 덫은 잘 짜여진 이야기와 미끼였다. 그리고 그들이 걸려들 것이라는 걸 나는 확신했다. 며칠 뒤 내 예감은 정확했다. 그들의 친구가 내 가게로 직접 와서 앉았다. 말도 없이 눈빛에서 분명한 목표가 보였다.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묻자 그는 오히려 침착하게 앉아 말했다. 요즘 장사 잘 된다며 이번 기회에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자고. 다시 한번 그는 똑같은 협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그가 계속 매출을 언급하며 곧장 내 금고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금고에 현금 좀 맡겨놓자고요. 그리고는 당장 내 금고를 열려고 했다. 그때 나는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내가 그들을 이렇게 녹화할 기회를 기다려온 것처럼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손끝으로 녹화 버튼을 누른 순간 진구는 바로 금고를 열기 시작했다. 그가 금고를 뒤지던 그 장면, 내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녹화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구가 그 금고를 열고 그 안에서 돈을 꺼내려고 할 때, 동시에 나는 그들의 핵심 장소에 대해서도 움직였다. 식당에서 잠시만 눈을 떼고 나는 도박장의 위치와 CCTV,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인 현장까지 모두 제보했다. 도박장은 그들이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심이었다. 내가 정확히 파악한 바로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철우파의 모든 수익원이자 봉태식의 범죄 조직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흐름이었다. 이 순간 진구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며 다시 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이제 좋은 거래 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내 덫에 걸린 것도 몰랐다. 내가 숨겨놓은 증거들은 그를 어떻게 처치할지에 대한 단서가 될 것이었다. 그가 돈을 챙기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는 거였다. 그게 바로 내가 설계한 계획이었다. 진구는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거였다. 그날은 일요일 새벽이었다. 그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잠잠한 아침일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경찰 특수팀이 도박장을 급습했다. 갑작스레 울려 퍼진 차량 경고음과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들려왔다. 봉태식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그의 수하들은 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진구는 발목을 다쳐 도망치지 못했다. 그는 도로 위에 엎어지며 소리를 질렀고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이 순간 내 심장은 뛰지 않았다. 그저 고요했다. 수년간 그들의 악행을 지켜봐 왔기에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다고 느꼈다. 철우파는 이제 일망타진된 것이다. 봉태식이 자신이 쌓은 범죄 제국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진구와 그 조직의 하수인들까지 모두 차례차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제 시장은 다시 평화로운 모습을 되찾았다. 사람들은 그동안 무겁고 어두웠던 분위기가 사라진 것을 느끼며 다시 웃기 시작했다. 몇 년 만에 느껴보는 자유였다. 시장 상인들의 표정은 마치 억제된 숨을 한껏 쉬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안도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 그거 사장님이 하신 거죠? 그 말은 마치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던 궁금증을 터뜨리는 순간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모든 상인들이 이제껏 숨죽여왔던 그 모든 마음을 내게 묻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조용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생선을 뒤집고 있었다. 기름이 튀었고 고등어 살이 바삭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 알았다. 그리고 내게 필요한 건 그저 그 소리뿐이었다. 그게 나의 선택이었다. 그 어떤 찬사나 자랑은 나에게 필요 없었다. 내가 선택한 길은 그저 조용히 가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내게 어떤 경고도 어떤 칭찬도 필요하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은 내가 알고 있으면 그만이었다. 나는 세상의 모든 소란과 떠들썩한 관심을 지나 그저 조용히 가게로 돌아갔다. 조금의 이야기와 감정은 가게 안에서만 존재했다. 이제는 다시 생선구이가 익어가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고등어의 바삭한 소리, 그리고 그 속에서 내게 남은 안도의 숨을 들이쉬며 모든 일은 조용히 끝을 맺었다. 그렇게 초록파는 끝이 났다. 그리고 나도 시장의 평화를 다시 되찾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 묻는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문은 빨리 퍼졌다. 생선 가게 할아버지가 조폭을 경찰에 넘겼다는 이야기, 누군가 입에 담을 때마다 시장 전체가 들썩였다. 내가 도박장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시장을 넘어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식은 뉴스에 보도되었고 내 가게가 숨은 맛집에서 대박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손님들은 맛에 반하고 이야기에 반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다. 이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가게가 되었다. 식당의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거리는 항상 북적였고 내가 직접 생선을 손질하며 불을 지피고 고등어와 참치를 구울 때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 맛을 보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나는 2호점, 3호점까지 내게 되었다. 시장은 나의 이름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어떤 배경도 없이 그저 맛있게 생선구이를 굽는 그 자체로 유명해졌다. 가게는 점점 더 커져갔고 나는 다른 상점들과 경쟁하지 않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나만의 방식으로 맛을 만들어가는 것뿐이었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내 가게를 찾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항상 똑같은 생선구이를 제공했다. 그 맛은 항상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떨치고 가게가 번창하면서 내 삶은 조금씩 바뀌었다. 매일 불고기처럼 익어가는 고등어와 참치, 그 연기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내가 오랜 세월을 쌓아온 경험을 기억해줬다. 경찰로서 그리고 UDT 출신으로서 겪어온 세월이 결국 내 생선구이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생선구이를 굽고 손님들에게 웃음을 주는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게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이렇게 내 삶의 마지막 챕터는 조용히 장사를 하며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 속에서 끝을 맺을 것이다. 내게는 더 이상 복잡한 싸움이나 조폭들과의 갈등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맛있는 생선구이와 진심을 다하는 서비스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았다. 생선이 바삭하게 익어가는 소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마무리였다. 그 누구도 몰랐다. 이 늙은 생선 장수가 한때 목숨 걸고 범죄자와 싸웠던 형사였단 걸. 그리고 지금도 불판 위에서 정의를 지키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나를 그저 평범한 생선 장수로 본다. 매일 생선을 손질하고 불판 위에서 고등어를 굽는 할아버지일 뿐이다.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냥 할아버지일 뿐이다. 하지만 이 가게를 찾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누구였는지 모르는 이들도 있다. 그냥 맛있는 생선 구이를 먹고 가는 이들, 이야기를 모르는 이들. 그들은 내 과거를 묻지도 않고 내 이름을 기억하지도 않는다. 내가 어떤 일을 했든 그들은 그저 오늘의 생선 구이를 즐기러 오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내가 이 가게에 서 있을 때마다 내 안에서는 과거의 모든 기억이 살아난다. 서울의 거친 거리, UDT의 훈련과 작전, 강력계 형사로서 맞서 싸운 범죄자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에서 조용히 나의 방식으로 정의를 지키는 일. 그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내가 내 인생에서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도 하다. 이제는 더 이상 형사도 아니고 특수부대 출신도 아니다. 그저 생선구이를 굽는 할아버지일 뿐. 하지만 내가 알게 된 하나의 진리가 있다. 정의는 복잡한 형식이나 강렬한 싸움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가끔은 그저 조용히 진심을 담아 생선 한 마리 한 마리 구워가며 그런 작은 선택들로도 정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누군가는 나에게 물었을지도 모른다. 왜 그랬냐고. 왜 그렇게 많은 걸 놓고 그냥 평범한 삶을 택했냐고. 하지만 나에게는 답이 있다. 그 길이 내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내가 원했던 건 사람들이 즐겁게 음식을 먹고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워지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방식이기도 하다. 내 인생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목숨을 걸고 싸운 그날들, 도망친 범인들, 그리고 그 모든 위험한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만든 생선구이 하나로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 누구도 몰랐다. 이 늙은 생선 장수가 한때 목숨 걸고 범죄자와 싸웠던 형사였단 걸. 그리고 지금도 불판 위에서 정의를 지키고 있다는 걸.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는다. 이 순간, 오늘의 나가 가장 중요한 나이다. 그리고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었다.